한국엔컴퍼니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사모펀드 MBK의 공개 매수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MBK 측은 공개 매수 목표치보다 청약 물량이 적을 경우 단 한 주도 사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성공 여부는 오는 27일 공시됩니다.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은 내년 1월 발표될 전망입니다. 현대차 그랜저가 올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차로 꼽히며 2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그랜저 판매 대수는 10만여 대로 50대 남성이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전자 가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툴젠이 조만간 샤르코 마리투스병 치료제 임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걸림돌은 특허 소송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엔컴퍼니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가 오늘 오후 마무리됐습니다. MBK가 경영권 인수를 위해 제시한 최소 확보 물량 20.35%에 미달하면 공개 매수는 자동 무산됩니다. 김채영 기자 연결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공개 매수 결과는 나왔나요? 네, 오늘 오후 3시 30분 접수는 마감됐고 공개 매수 대행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신청 물량을 집계 중에 있습니다. 공개 매수 기간 한국투자증권과 MBK가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성패 여부에 대해선 이미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집계는 오늘 밤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최종 결과는 MBK가 오는 27일 오전 중 공시할 예정입니다. MBK는 공개 매수 참여 지분이 최소 목표치인 20.35%에 미달하면 단 한 주도 인수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밝혔기 때문에 미달 시 공개 매수도 철회됩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조현범 한국엔컴퍼니 회장 측이 지분 47.21%를 포함 5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주가는 공개 매수가인 24,000원보다 30% 낮은 16,000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간 공개 매수 성공 사례를 보면 마지막 날 주가가 공개 매수가에 근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시장에서도 이번 공개 매수 실패 가능성을 높게 점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패 확정 시 조 회장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불거진 경영권 분쟁에서도 방어에 성공하게 됩니다. 부친인 조양래 명예회장과 사촌인 효성이 지분 5.13%를 매입해 조 회장 지지에 나선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조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회사의 지배구조, 주주가치 제고 등이 개선 과제로 꼽힙니다. 공개 매수 후에도 당분간 여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K는 앞서 조 명예회장의 장내 매집이 시세 조종이라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했고 거래소는 특별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조 회장은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엔컴퍼니 본사에서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앞으로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우선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중랑구에 있는 모아타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재개발과 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규제를 완화할 뜻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 같습니다. 예. 사업 착수 기준을 그럼 이제 노후성에서
노후성으로 이제 기존의 이제 안전성에서 노후성으로 예. 바꾸게 될 경우에 좀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현재 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을 하려면 주택의 안전 진단부터 받아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안전 진단을 거쳐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재건축을 예로 들자면은요, 이 기본 계획 수립 뒤 뒤에 표를 보시면 나오지만은 기본 계획 수립 뒤 안전 진단을 거쳐 정비 계획이 수립되고요. 이 구역 지정과 추진위 승인 또 재건축 조합 인가로 단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전 진단을 이 추후 단계로 이동시켜서 안전 진단을 통과를 못하면 재건축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이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진단이 이루어지다 보니 주민들이 무리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한 번에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의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 중인 거죠. 예, 그럼 맞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담기게 되는 겁니까? 예,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다음 달, 즉 내년 1월에 발표가 됩니다. 네. 현재로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이 큰 틀에서 살펴보면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지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추진할 수 있게 시행령 또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에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 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재개발 규제 역시 대폭 완화가 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최근 시장에서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신용을 보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노후도나 또 주민 동의 등 이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이번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우선 이제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이 좀 수혜를 받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서울에 또 전국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네. 이 정비 사업 규제 완화로 안전 진단 비용이 줄어들고 또 인허가 단계도 간소화되는 만큼 앞으로 이제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이 시장에선 도심 내 공급에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심 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이 노후주택 정비 사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특히 서울은 현재 아파트 185만 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약 37만 호입니다. 약 20%가량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이 이번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서울에서는 노후화가 심한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다세대나 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뿐이 아니라 이 그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 연립주택도 안전성 검증을 할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아파트보다는 반 정도인 15년만 넘으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처럼 비아파트 부분의 재건축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내년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고 또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 과거 사례를 보면 부동산 정책은 결국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장이 즉각 반응할까요?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최근에 이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 이 여러 변수를 봤었을 때 내년에도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네.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시장 상황이 좋아야 정비 사업도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원자재값 상승이나 공사비 급등 등 내년에도 여러 조건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 재건축 사업은 인허가 외에도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이 추가 분담금 등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 속도 차이에 있어서도 이 지역별 또 단지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즉각적인 영향보다는 이번에 이 발표가 재개발 재건축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이 공급 시그널을 보낸다는 의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가 국산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2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그랜저는 특히 법인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내년엔 그랜저 선호 현상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승욱 씨는 지난해 기업 임원이 됐습니다. 그랜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승진을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승진을 하고 나서 차량이 그랜저를 받고 나니까 그때여서 이제 좀 제가 임원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 한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초임 임원들의 선택은 올해도 그랜저였습니다. 그랜저는 올해 법인 차량 중 가장 많이 팔리며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법인 명의로만 3만 대 넘게 팔렸는데 지난해보다 약 5천 대 정도 더 팔렸습니다. 법인뿐 아니라 전체 판매량에서도 10만 4천 대로 1위를 기록, 국산 베스트셀링카 타이틀을 2년 만에 다시 거머쥐었습니다. 동급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갖춘 D-올류 그랜저가 올해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럭셔리 법인차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G80 모델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3위를 지켰는데 주로 대기업 임원들이나 정부 의전용으로 쓰이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라는 이미지를 굳혔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임원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추어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네시스로 바꾼 것 같아요. 반면 벤츠 등 수입차의 법인 신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보다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부터는 8천만 원 이상의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산 뒤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 경우 국산 세단이 고가의 수입 세단 수요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최근 세계 최초의 유전자 가위 치료제 FDA 승인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술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약 14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이 치료제 시장에 국내 기업 역시 도전하고 있는데요. 유전자 가위 기술 선도 기업으로 꼽히는 툴젠을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전자를 교정해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 현재 생명과학 분야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꼽힙니다. 해당 치료제가 DNA의 특정 부분을 찾아내 편집하면 유전적 문제가 영구적으로 교정되는 겁니다. 국내 선도 기업은 툴젠. 유전자 편집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김진수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가 1999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은 사지의 근육이 약해지는 희귀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 치료제. 샤르코마리투스는 아직 치료법이 없지만 유전자 가위 치료제를 사용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게 툴젠 설명입니다. 렛 등 동물 실험을 통해서 유효성이라든가 독성 같은 것들이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막바지 전임상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툴젠도 1, 2년 안에면 IND 파일링을 통해서 임상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파이프라인에 대해 글로벌 빅파마와의 라이선스 아웃을 노린다며 일부 관심을 표하는 기업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임상 3상까지 가서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빅파마들과 함께 라이센싱 아웃 또는 공동 투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툴젠은 9개 국가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를 등록 출원한 상태인데 호주와 미국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소송 패소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툴젠 측은 중요 시장인 미국 상황을 살펴보면 첫 저촉 심사에서 최초 발명자로 인정받은 만큼 승산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5년 이내에 미국에서의 저촉 심사가 어느 정도 끝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은 특허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특허권을 가지고 CMT라든가 아니면 헤모필리아, 아니면 카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그 치료제 파이프라인까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규제라니. 네,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에 대해 규제안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에 중국 시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크래프톤과 넷마블, 데브 시스터즈 등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초안을 내놓으면서 개인 플랫폼 업체들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보상을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증시에 상장된 텐센트와 내시즈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국내 게임주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충전 한도 같은 것들이 새로 생기고 이용자들이 비합리적 소비 행동을 할 경우 팝업을 통해서 경고하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크래프톤이란 설명인데요. 크래프톤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인데 모바일 비중이 65%가 넘고 이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6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의 성과가 곧 회사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데브 시스터즈 역시 모바일 게임의 중국 진출을 통해서 내년 최대 실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중국 시장 노출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부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시장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지 가늠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미장식한 DS 단석. 올해 마지막 공모주이죠. DS 단석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최대 상승폭을 뜻하는 따따블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따따블의 주인공이 된 건데요. 시장은 DS 단석의 흥행 요인으로 2차 전지 공모주 열풍을 꼽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차 전지 공모주 투자 심리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다면 LS 머티리얼즈가 쐐기를 박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따따블을 기록한 종목도 KNS와 LS 머티리얼즈 등 소위 2차 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하지만 DS 단석의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는 의견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유사 기업과 PER 비교를 보더라도 3분기 실적 기준 DS 단석의 PER은 68배 수준으로 훨씬 높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추종 매수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로 따따블 기업의 주인공이었던 KNS의 경우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 주가가 첫날 종가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물류대란 조짐의 흠칫.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으로 인한 물류대란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해운 운임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 가격이 오르면 해운사의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해운주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전날 증권사 매도 리포트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HM은 다시 주가가 2만 원 선을 돌파했고 대한해운과 흥하해운 등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해운 선사인 스위스의 MSC는 인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 가격을 최대 30에서 40% 인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상하이에서 영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송 가격도 $10,000로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이 구간의 운임이 $2,400였던 것을 감안하면 일주일 만에 가격이 4배나 뛴 겁니다. 증권가에선 지금 해운 업황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류 대란이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물류 수송비는 높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약에 홍해 사태가 앞으로 장기화할수록 물류 대란 우려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플러스였습니다. 올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건설 현장 안전의 중요성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실 시공과 불법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공공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바디캠을 들고 작업하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철근이 설계도에 나온 간격대로 배열됐는지, 개수는 빠지지 않고 들어갔는지 검측하는 과정이 전부 영상에 담깁니다. 작업자들의 머리 위에는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아파트 각 동별로 설치된 CCTV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불법 행위를 살핍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들은 현장 사무실이나 지역본부의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를 손금 보듯 들여다보며 주요 공정은 물론 부실 시공 여부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시공 전 과정을 바디캠을 활용해서 영상 기록으로 남기니까 현장 작업자들도 철근 작업이나 콘크리트 작업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고 모든 공정에서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H는 지난 8월부터 이 같은 영상 기록 장치를 6개 지구, 약 3,700가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행 현장에는 없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국내 최초로 도입해 불법 행위 차단과 시공 품질 향상에 힘쓴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6개 지구에서 시범 적용 중인 영상 기록 장치를 시범 성과 분석 및 매뉴얼 제작 등을 거쳐 전 건설 현장에 확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불법 행위가 건설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LH는 전국 329개 공구에서 불법 의심 행위 217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3년 연속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1위를 차지한 금융사가 있습니다.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주요했다는 설명입니다. 변액보험 강자로 떠오른 곳, 장슬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업계 1위를 차지했던 DGB생명. 지난 20일 기준 변액보험 펀드 3년 수익률에서도 11.36%를 기록하며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DGB생명의 변액보험 펀드 3년 수익률은 생명보험업계 전체 평균인 1.91%를 크게 웃돕니다. DGB생명은 최근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비결로 다양한 분산 투자 전략과 최적의 펀드 설정, 그리고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꼽았습니다. 특히 운용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합니다. 고객 수익을 만들어내는 동반자로서 큰 그림에서의 운용 전략은 함께 공유하면서도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재량과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최근 3년간 신규 운용사의 추간이 있었으나 기존 운용사를 교체하거나 펀드를 해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구축한 운용사들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하는 분산 투자 방식을 접목하면서 수익률의 변동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홍콩 ELS처럼 집중도가 높은 그런 상품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특정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전통 자산부터 대체 자산까지 여러 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면서 운용합니다. DGB생명은 현재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운용사 발굴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연구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환 대표님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리더십을 늘 강조하십니다. 유능한 운용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중장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변액보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68년간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끝나고 복수거래소 시대가 곧 시작됩니다. 탄력적인 거래 시간과 낮은 수수료, 여기에 주문 방식까지 더 다양해질 예정인데 이를 위한 전산 시스템 준비가 한창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국내 증시에도 복수거래소 시대가 열립니다. 투자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나 빠른 체결 속도,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해 증권사뿐 아니라 거래소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거래소를 선별할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소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오더 라우팅이란 자동화 주문 처리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코스콤에서 준비하고 있는 SR 솔루션은 증권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준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고 복수거래 시장이 되면 그 거래 조건들이 시장별로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최선의 거래 조건을 탐색하고 그 주문을 집행할 수 있는
한 예로 A 주식을 100주 주문한 개인 투자자는 가격이 우선순위일 수 있지만 1만 주 규모의 대량 주문에 나서는 기관 투자자는 거래 속도나 체결 가능성이 더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최선 집행 의무 이행을 위해 코스콤은 공통의 SOR 솔루션을 제공하되 그 기준은 개별 증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 집행 기준 관리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어떤 거래 시장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정보와 통계 등을 관리하는 기능도 제공해 증권사의 고객 응대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코스콤은 내년 1분기 중 SOR 솔루션 베타 버전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2분기에는 추가 부가 기능을 탑재한 솔루션을 내놓아 각 증권사마다 개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